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자, 승무패 51회차 대상 경기들 가운데서 세리에 A 7경기의 간단한 팩트와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EPL 개막 경기들보다는 5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편집을 해봤고요. EPL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절대 강자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자, 어차피 세리에 우승을 하게 되는 팀도 10경기 중에 3경기는 부러지게 된다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통계들이 당연한 미래들의 예시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각 팀들이 무장한 AB 전술과 AB 옵션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홈경기 2번, 그리고 원정 경기 2번 정도는 지나야 혼돈 없는 배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요. 내일 마감하는 51회차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경기의 모먼트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1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부디 소액으로 주말 새벽을 축구와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배팅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리에 24-25 시즌 대망의 1라운드 매치업들의 분석 영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은 6번 대상 경기입니다. 제노아가 지난 시즌 챔피언 인터밀란을 홈으로 초대하는 1라운드 일정이고요. 자, 제노아는 최전방의 레테기를 아틀란타로 보냈습니다. 자, 임대와 있던 올리베이라를 마르세유로 돌려보내지 않는 완전 이적을 했기 때문에, 완전 이적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레테기의 공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구드문드손의 투톱 파트너를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즌처럼 구드문드손이 최전방 왼쪽에 있고, 뭐 레테기, 그리고 올리베이라, 그리고 에쿠반, 자, 이렇게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출전을 했다고 보여지고, 레테기가 가장 많은 경기들을 소화를 했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레테기는 아틀란타로 가고 올리베이라는 완전 이적으로 제노아에 남고, 이러면서 구드문드손의 투톱 파트너는 뭐 레테기와 에쿠반이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라르디노 감독의 3-5-2 포메이션의 최전방은 구드문드손과 올리베이라가 A 옵션이라고 봐야겠죠. 자, 레테기의 공백은 이제 지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벨기에 국대였던 중앙, 그리고 오른쪽, 뭐 양쪽 모두 설 수 있었던 멀티백 라인의 그 코니 데 윈트나 아니면 노르웨이 국대 미들 도스비를 완전 이적으로 품에 안은 것은 뭐 윈트나 도스비의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주전 키퍼 마르티네스를 밀란으로 보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골리니를 임대하면서 어느 정도 골문의 리스크는 방어를 했다고 보여지는 제노아입니다. 자, 레테기를 팔면서 파생된 그 레테기를 매각하면서 발생된 수입으로 뭐 돈도 좀 챙기고,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도 중앙 라인 수성에 좀 편중된, 그러니까 뭐 중앙 미들이라든지 중앙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센터백이라든지 좀 중앙 라인 쪽으로 좀 편중된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뭐 영입을 했던 부분들이, 하지만 지난 시즌과의 현격한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골문과 최전방의 전술 수행 능력에서 길라르디노 감독이 뭐 애를 태우는 상황은 그래도 다소 발생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레티기 선수가 워낙이나 또 많은 부분들을 홈팬들에게 남겨주고 갔기 때문에 같은 그림을 보기에는 다소 좀 시일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올리베이라가 남아있다는 부분은 제노아 팬들에게는 그래도 좀 즐거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은 여전하죠. 뭐 굳이 언급드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19의 나이로 디마리아, 파레데스, 로셀소와 경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대 이선에 빼놓을 수 없는 미래. 자, 카르보니를 본차에서 임대 복귀하자마자 마르세유로 재임대를 보낸 부분은 인자기 감독의 자신감의 발로인지는 몰라도 그만큼 중원의 뎁스가 두터운 뭐 인터밀란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유일하게 아쉽게 보낸 임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공미 포지션의 지엘렌스키 그리고 마르티네스 키퍼까지 보강한 밀란의 24-25 시즌의 뎁스는 달리 드릴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에 우리 그 국내 팬들이 잘 알고 있는 타레미 선수가 또 밀란으로 갔습니다. 이 타레미도
인자기의 조커로서 뭐 나쁘지 않은 선택 같고요. 아무튼 인터밀란이 3시즌 만에 제노아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은 7번 대상 경기입니다. 반가운 이름이 도착해 있습니다. 파르마가 성격을 했나 보군요. 파르마가 피오렌티나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1라운드 일정이고요. 팔라디노 몬차 감독이 피오렌티나의 쥐봉을 잡으면서 몬차의 안드레아 콜파니를 공미자원으로 임대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팔라디노 감독이 피오렌티나로 넘어오면서 콜파니를 함께 데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유벤투스의 모이스키네이까지 감안하면 피오렌티나의 공격 카드는 다양한 옵션을 보유하게 되지 않았나 사료가 됩니다. 올림픽의 히어로죠. 모로코의 리찰슨. 우리가 TV 화면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보시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리찰슨 선수 그리고 레체 소속의 크로아티아 국대였죠. 퐁그라치치까지 쓸어 담으면서 중앙 2, 3선의 색깔까지 다양하게 색칠을 해놓고 있는 피오렌티나입니다. 자, 언졸라 선수를 랑스로 팔아치운 건 이문이 남는 장사가 되어버린 피오렌티나. 자, 퍼거슨의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있을 때 선수입니다. 자, 퍼거슨 감독의 키파 데이아를 품에 안은 건 어떻게 보면 피오렌티나 팀의 상징적인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아 선수가 그 오브리그 팀의 경기장에서 개인 훈련을 하는 모습을 포털 사이트에 올리면서 어떤 제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아직 30대 초반이니까 어떤 맨유와 어떤 일정 부분이 틀어지면서 1년 동안 팀 소속 없이 개인적인 훈련에만 매진했던 데이아 선수가 이제 드디어 피오렌티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골키퍼 부분의 어떤 활약을 떠나서 피오렌티나 팀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플러스 요인이 될 걸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피오렌티나의 다소 불안한 부분은 볼로냐로 갈아탄 이탈리아노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이 팀의 A 전술이었거든요. 근데 신인 팔라디노 감독은 쓰임새가 상반되는 4-2-3-1과는 좀 쓰임새가 상반되죠. 3-4-2-1 포메이션이 A 전술이었다는 부분에서 기존 선수들이 동일한 포지션에서도 달라진 임무와 동선에 관한 학습도가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었는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특정 팀과의 맞춤 전술로 팔라디노 감독이 간간히 4-2-3-1 포메이션을 가져가기는 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팔라디노 감독의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자신의 전술을 갈아입혔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못한 개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파르마 원정을 직전 10경기로 잘라서 보면 2번 이기고 6번 비기고 2번 지고 2승 6무 2패 호각지세를 이뤘던 피오렌티나였다는 점, 그리고 09 시즌부터 13 시즌까지 5시즌 동안 연속으로 파르마 원정에서 무승부라는 이색적인 기록도 간과할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성격한 파르마가 애니오 타르디니 스타디움에서 홈팬들 앞에서 오랜 기다림의 성격 첫 라운드를 펼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변 구간은 선택지로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파르마의 무패 구간을 함께 방어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8번 대상 경기, 엠폴리와 몬차가 1합을 겨루게 되는 1라운드 일정입니다. 자, 엠폴리는 중앙백 로페르토가 칼리아리로 나가면서 파생된 공백을 니스에서 사수올로로 임대가 있던 마티아 비티를 재임대 형식으로 커버를 쳤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인터밀란에서 삼프도리아로 가 있던 공미 포지션의 에스포시도, 그리고 로마에서 올림피아코스와 우라와를 떠돌던 솔바켄. 자, 이 두 선수도 같은 방식으로 팀에 합류를 시켰고요. 무엇보다 AC 밀란에서 몬차로 임대 생활을 하던 저니맨 콜롬보를 최전방 자원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자, 콜롬보는 가격 대비해서 정말 굿 초이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고 보니 몬차는 콜파니, 콜롬보가 모두 팀을 떠난 상황이군요. 웃기는 건 세리에는 무슨 감독 자리를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도 아니고 엠폴리도 레체 감독이었던 다베르사 감독으로 갈아탔습니다. 재밌네요, 정말. 그리고 원정팀 몬차는 말디니를
밀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FA로 눌려앉혔고요. 맨유의 어린 기대주 오마리 포르손을 가격이 저렴할 때 FA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이런 행보만으로 보면 몬차가 위너 같아 보이기는 하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말디니가 22살 그리고 포르손이 20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선수들이라는 걸 감안하면 몬차의 밝은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포석 그리고 큰 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투자로 보는 게 맞겠죠. 몬차는 영입보다 어떻게 보면 영입 부분보다 디 그레고리오 키퍼를 유벤투스로 팔아잡수시고 또 콜파니와 콜롬보도 없는 스쿼드로 만든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레고리오 키퍼가 없는 몬차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독자님들. 골키퍼 하나가 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레고리오 키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몬차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어떤 그 팀의 가장 수훈갑 그레고리오 키퍼도 없고 또 콜파니도 없고 콜롬보도 없고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을 암시하는 건지 라운드가 좀 거듭될수록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몬차의 신인 감독도 3부 리그 레지아나 감독이었던 알렉산드로 레스타에게 주의봉을 맡겼습니다. 자, 갈수록 태산입니다. 참 난감하고요. 마치 세리에 B로 내려가기 위해서 모든 작업이 끝난 듯한 이상한 느낌만 주고 있는 몬차입니다. 자, 몇 라운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AC 몬차로 사료가 되고요. 지난 시즌 그 로마와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니앙의 극장골로 승리를 챙기면서 18위 프로시노네를 승점 1점 차로 따돌리고 극장 잔류를 했던 엠폴리가 신성하는 구간으로 가닥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지 배당이 또 왜 이렇게 고민에 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했던 배당 구간 그리고 현지의 오즈메이커들이 던져놓고 있는 배당 구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만 놓고 보면 당연하게 엠폴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도 엠폴리의 배당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몬차 같은 경우는 그레고리오 키퍼가 하나가 빠진 부분만 해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글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애초에 처음에는 저는 무승부로 선택을 했었던 구간이고요. 이적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엠폴리의 승리 구간으로 선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9번 대상 경기입니다. AC 밀란과 토리노가 1합을 겨루게 되는 1라운드 일정입니다. 자, AC 밀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모라타를 영입하면서 거창하게 이적 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제브르크의 세르비아 국대 파블로비치 그리고 토트넘의 에메르송 이 두 선수만 추가를 하면서 중앙백 라인만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이적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뺐습니다. 자, 그래도 이 세 선수를 보면은 일당백의 자원들이니까 폰세카 새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는 다 만들어졌다는 생각이고요. 피올리 감독보다는 좀 신선한 전술이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곁들여 봅니다. 베네치아의 그 바놀리 감독 체제로 돌아선 나폴리가 아니고 토리노죠. 토리노는 참 그 이적 시장을 보면은 매년 그랬어요. 토리노는 어떤 그 정말 센세이셔널한 그런 자원의 영입이나 뭐 방출이 없고도 항상 꾸준하게 잘해주는 팀, 그런 팀이 토리노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 팀 컬러죠. 그래서 이 토리노의 바놀리 감독 체제의 토리노는 시즌이 시작하고 뚜껑을 한번 열고 맛을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로마에서 리강으로 외도를 떠나다가 세리에로 복귀한 폰세카의 AC 밀란이 완전체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 토리노와의 밀라노 개막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폰세카라는 새 옷을 입고 치르는 첫 결전의 상대가 집요하기 이를 데 없는 토리노라는 점에서 폰세카 감독의 A 전술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밀란의 11이 자신의 포지션을 겉돌면서 좌충우돌을
자중질환,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밀란도 개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굉장한 경기력을 창출할 수 있는 팀으로 사료가 되지만 그 피올리 감독 체제 아래서 전술적으로 너무 치중하는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 폰세카 감독과 또 어떤 그 시너지를 낼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물론 잘 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즌 초반에는 이 폰세카의 A 전술이 조금이라도 삐걱거린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올리 감독 체제로서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AC 밀란이.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를 한번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AC 밀란이 좀 유리한 상황에서 새 감독의 A 전술이 조금 어떤 그 패가 까발려진다면 무승부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개개인의 면면으로 볼 때 AC 밀란이 토리노를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리노에도 아주 훌륭한 자원들이 많고요. 그리고 끈끈하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들은 정말 토리노를 상대하는 팀에게 정말 질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수비력 그리고 미들라인의 장악력 이런 부분들에서는 토리노도 AC 밀란에 못지않다는 그런 부분만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무로 승구간, 무구간 자, 투픽을 담아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튿날 치러지게 되는 12번, 13번, 14번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세리의 개막 라운드는 난장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1번 경기까지의 배팅 내역과 밸런스를 맞추면서 좀 더 공격적이고 간략하게 14경기의 포즈를 한번 맞춰가 보겠습니다. 볼로냐는 올 시즌에 더블 스쿼드를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청부사가 필요했던 거겠죠.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스쿼드를 가지고도 피오렌티나의 23-24 시즌 일정을 정말 훌륭하게 소화해낸 이탈리아노 감독을 선택하게 된 이유이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이탈리아노 감독에게 피오렌티나를 지휘하던 그 3년인가요? 2년인가요? 하여튼 그 시절을 빼버리면 입지전적인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장구 끝에 악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노 감독이 지난 시즌 피오렌티나에서 보여줬던 부분은 정말 센세이셔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그리고 뭐 유로파 컵 경기 정말 성적도 굉장히 좋았죠. 피오렌티나의 그 스쿼드를 보면 과연 그러한 스쿼드를 가지고 치러낸 시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이탈리아노 감독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 볼로냐의 간택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디네세는 폴란드의 레기아를 이끌던 경험 많은 전술가로 꼽히던 그 코스타 유나이치 감독. 자, 이 감독님께서는 그다지 빅리그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변방리그에서는 꽤나 알려진 감독님입니다. 자, 유나이치 감독에게 지휘봉을 넘겼고요. 유나이치 감독의 빅리그 감독 입봉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디네세의 텐션 또한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주말 우디네세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설이 시작된 곳으로 산체스가 돌아왔다라면서 맨유에게는 먹튀일 수도 있지만 우디네세를 통해서 유럽 무대로 데뷔했고 바르셀로나의 득점 기계로까지 갈 수 있었던 산체스의 귀환을 환영하면서 들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우디네세로 돌아와서도 모르죠. 사람 이름 모릅니다. 그래서 맨유에서 물론 그 먹튀 생활을 했지만 바르셀로나 시절을 생각하면 그 시절을 상기해보면 이 우디네세를 확 바꿔놓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모든 그 가설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아무튼 변방리그였지만 명감독을 모셨고 맨유의 계력이었지만 전설이 돌아왔고 자 이럴 때 미친 경기를 보여주는 전례들을 떠올려 보면서 단통 무승부로 승부수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경기입니다. 엘라스와 나폴리의 1라운드 일정이고요. 자 손흥민의 토트넘을 이끌면서 유저분들께서도 친숙한
자, 콘테 감독이 자신이 지휘했었던 아틀란타도 아니고 유벤투스도 아니고 인터밀란도 아니고 자, 나폴리를 통해서 세리에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지난해 데로시 캡틴이 로마 지휘봉을 잡을 때보다 열광적이고 소란스럽지는 않지만 소속 구단에 주는 임팩트는 오히려 콘테 감독이 지난해 그 데로시 캡틴 때보다 더 강렬해 보입니다. 자, 엘라스도 감독강을 했지만 엠폴리에서 지난 시즌이죠. 엠폴리에서 지난 시즌에 실패했던 자네티 감독에게 벤치를 맡긴 부분은 24-25 시즌 엘라스의 풍기박산을 예고하는 복선이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나폴리의 콘테가 세리에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하는 시나리오를 마킹 라인에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51회차 승무패 마지막 대선 경기입니다. 자, 드디어 14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리에 A 1라운드 경기들 중에서 가장 시청해보고 싶은 경기 1순위가 이 경기입니다. 자, 칼리아리가 AS 로마를 홈으로 초대를 하는 1라운드 일정이고요. 로마의 데로시 캡틴은 지로나의 도우비크를 영입을 했죠. 그리고 마티아스 소울레를 영입하면서 도우비크 선수하고 에브라함 선수가 스트라이커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장면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지엘린스키, 페그리니, 소울레의 세컨 스트라이커 조합을 모두 완성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함 선수하고 도우비크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는 4-2-3-1 포메이션의 최전방 스트라이크 경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분명히 데로시 캡틴의 성격상 한 선수에게 무조건 올인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부진하면은 어떤 경각심을 주는 차원, 그리고 경쟁심을 부추기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도우비크 선수 그리고 에브라함 선수를 아마 적절하게 최전방에 잘 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울레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페그리니가 중앙, 그리고 지엘린스키가 왼쪽, 아니면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소울레가 왼쪽, 지엘린스키가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세컨 스트라이커 조합을 정말 멋들어지게 완성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엘린스키나 소울레나 이런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들이 세컨 스트라이크 포지션에 2명 이상 상주한다는 것은 체인징 포메이션을 가져갈 때 굉장히 유용한 카드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엘린스키, 소울레, 페그리니 조합 올 시즌 AS 로마의 어떤 핫 상품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산으로 갈 수 있죠. 제가 좀 말이 헷갈리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산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떠올리게 되는 로마의 공격하다 섹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데로시 감독의 A 전술이 4-2-3-1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리고 B 전술 4-3-3 포메이션에서 파괴력은 대단하지만 페그리니의 공미 포지션에서 리딩이 흔들리고 볼란치 포지션에서 공수의 완급 조절을 원활하게 가져가지 못하면 공수 밸런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단점도 함께 보유한 옵션이라는 것을 지난 주말 에버턴과 프렌들리 매치업에서 보여준 경기력, 자, 이러한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겨울 인생입니다.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점유율 부분만 앞섰고 나머지 어떤 슈팅 대비 유효 슈팅을 가져가는 횟수, 빈도수, 그리고 퀄리티, 그리고 크로스에 관련된 얼리 크로스나 컷백 크로스나 비하인드 디펜스 크로스나 여러 가지 크로스 부분의 어떤 그런 정확성, 정확률 이런 부분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로마는 한번 흔들리면은 상당히 그 시간이 오래 간다는 거죠. 금방 수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오래 간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오프 시즌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다소 불안스러운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칼리아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데로시 감독의 패가 풀리면 이기는 것이고, 경기 초반부터 공수 전환의 포인트와 리듬을 잃히게 되면 상대팀에게 깔끔하게 승기를 내주는 상황도 함께 가져가면서 가능성 있는 독식 구간 또한 형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승무패 51회차 분석 방송의 일정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에는 승무패 51회차 최종 확정 구간으로 가족님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더위가 수그러들지가 않습니다. 건강은 꼭 지키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